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그 일부 2장의 내용을 좀 깊이 파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그 보편적 도덕률,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흔히 제기되는 반론들, 그리고 루이스의 답변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아, 그 반론들이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료는 해당 장 몇 가지 반론 부분을 주로 참고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덕률이라는 게 뭐 그냥 본능 아니냐, 혹은 사회적 관습 아니냐, 이런 주장에 루이스가 어떻게 답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루이스가 처음 다루는 반론이 아주 뭐랄까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말하는 그 도덕률, 그거 그냥 우리 생존에 필요한 집단 본능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맞아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그런 질문이죠. 네. 예를 들어서 위험에 처한 사람 보면 도우려는 마음도 들고 동시에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루이스는 여기서 딱 선을 긋는단 말이죠. 도덕률은 그런 본능 중 하나가 아니다. 이건 어떤 논리인가요? 핵심은 구별에 있어요. 루이스도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본능들이 있다. 뭐 집단 본능도 있고 자기 보존 본능도 있고. 네, 강렬한 욕구들이죠. 그렇죠.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강렬한 욕구나 충동. 근데 이제 이 본능들이 막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네, 방금 든 예처럼요. 그럴 때 마치 제3의 뭔가처럼 나타나서 어떤 본능을 따라야 할지, 예를 들면 두렵지만 그래도 도와야 해. 이렇게 지시하는 것, 그게 바로 도덕률이라는 거예요. 본능 자체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아하, 그 유명한 피아노 비유,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본능이 여러 개의 피아노 건반이라면 도덕률은 어떤 건반을 눌러야 할지 알려주는 악보 같은 거다. 정확해요. 악보가 건반일 수는 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루이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몇 가지 근거를 더 들어요. 만약 도덕률이 그냥 본능 중 하나라면 본능끼리 싸울 때 더 센 놈이 항상 이겨야 하잖아요. 그렇죠. 강한 본능이 이기겠죠, 보통은? 근데 실제로는 어떠죠? 도덕률은 종종 더 약해 보이는 본능을 따르라고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내 위험을 감수하고 남을 도우라는 요구. 이거 자기 보존 본능보다 강하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네요. 오히려 자기 보존 본능이 훨씬 강할 때가 많은데?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도덕률이 약한 본능을 일부러 더 키우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옳은 일을 해야 하니까 일부러라도 동정심을 더 느껴봐라. 뭐 이런 식으로요. 본능 자체가 스스로 날 더 강하게 만들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테니까. 네. 피아노 건반이 스스로 날 더 세게 쳐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이것도 도덕률이 본능과는 다르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루이스는 어떤 본능도 그 자체로는 항상 선하거나 항상 악하지 않다고 봐요. 모든 본능이 다요? 모성애나 애국심 같은 것도요? 네. 모성애든 애국심이든 뭐 성욕이든 심지어 싸우려는 본능까지도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따라야 하고 어떤 때는 억눌러야 한다는 거죠. 도덕률의 지시에 따라서요. 피아노에 원래부터 좋은 건반, 나쁜 건반이 있는 게 아니라는 비유랑 통하는 거군요.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특정 본능, 예를 들어 뭐 인류애 같은 걸 절대적인 도덕률 자체인 것처럼 여기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고요. 흥미롭네요. 도덕률은 본능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자, 그럼 두 번째 반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다. 본능이 아니라 치자. 그럼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배운 거 아니냐? 교육받은 사회적 관습 말이다. 뭐 교통규칙 같은 거. 이건 어떻게 보나요?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죠. 실제로 우리가 도덕을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네, 배우죠. 루이스도 그 점은 인정해요. 배운다는 사실 자체요. 그리고 배운 것 중에는 정말 단순한 사회적 관습 합인 것도 있고요. 뭐 차는 좌측 통행이냐 우측 통행이냐 이런 거요. 하지만 배운다고 해서 다 임의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구구단처럼요. 혼자서는 모르지만 배운다고 해서 그게 인간이 마음대로 정한 규칙은 아니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구구단은 우리가 배우지만 그건 객관적인 수학적 진실을 반영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2 곱하기 2는 5라고 하자.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루이스는 도덕률이 바로 이 수학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그 근거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다른 문화나 시대를 봐도 도덕관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생각보다 그 근본적인 부분에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였죠. 네, 맞아요. 옷 입는 스타일이나 장례 방식 같은 순수한 관습은 정말 천차만별인데 기본적인 도덕 원칙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건 놀랍도록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점. 또 다른 도덕 체계를 비교하고 평가한다는 사실이에요. 아, 비교 평가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치 독일의 도덕보다는 지금 우리의 도덕이 더 낫다거나 사회가 과거보다 도덕적으로 진보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말 하죠. 이 말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진짜 도덕, 더 나은 상태, 참된 옳음 같은 게 존재한다고 우리가 이미 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도덕이 그냥 각 사회의 관습일 뿐이라면 어떤 관습이 다른 관습보다 더 낫다거나 진보했다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르다고만 할 수 있겠죠. 아, 뉴욕이라는 실제 도시가 있으니까 A라는 사람의 뉴욕 설명과 B라는 사람의 뉴욕 설명 중에 어느 쪽이 더 실제 뉴욕에 가까운지 비교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비유입니다. 도덕관들을 비교한다는 행위 자체가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실제적인 도덕률의 존재를 암시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우리가 종종 혼동하는 지점을 짚어내요. 이게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도덕 원칙 자체의 차이와 사실에 대한 믿음의 차이를 헷갈린다는 겁니다. 아, 그 마녀 사냥 예시가 여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녀를 화형시키지 않는 이유가 과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도덕 기준이 달라진 게 아니다. 그럼 왜 안 하죠? 루이스의 설명은 이래요. 우리가 마녀 사냥을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도덕 원칙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죠. 그럼 뭐가 변한 거죠? 변한 건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악마와 계약을 맺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마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만약 우리가 지금도 그런 마녀가 진짜 있다고 굳게 믿는다면 아마 우리도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고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를 위협하는 유죄인이라고 판단했을 테니까요. 도덕 원칙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녀가 없다고 믿게 되면서 마녀 사냥을 멈춘 거지 도덕성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향상돼서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래서 루이스는 이걸 도덕적 진보라기보다는 정보의 진보라고 불러요. 비유를 들자면 집에 쥐가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쥐던 놓기를 그만둔 사람을 보고 와, 정말 인도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지는 않잖아요. 아, 네. 그냥 사실을 알게 된 것뿐이죠. 정확한 비유네요. 그렇죠. 사실 판단이 달라진 결과라는 겁니다. 자, 오늘 C.S. 루이스가 순절한 기독교에서 이 보편적 도덕률 개념을 방어하기 위해 제시한 논증들을 살펴봤습니다. 도덕률이 단순한 본능이라는 주장, 또 사회적 관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피아노 비유라든지 도덕 비교의 의미, 그리고 사실 판단과 도덕 원칙의 구분 같은 흥미로운 논점들을 통해서 반박하는 걸 봤네요. 네, 상당 탄탄한 논증들이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것이 그냥 우리의 본능이나 학습의 산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어떤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건 이 우주의 본질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루이스가 이 책 일부의 부제를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라고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